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9일에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요. 통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하지 말자는 건데요. 탈북민 단체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보좌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첫 번째 든 생각은 좀 황당했고요. 황당했다. 네, 이게 일단 지금 현재 뭐 북한이 올해 초 그리고 작년 말부터 뭐 두 국가론을 얘기하기 시작했고 또 이제 통일 반대론자로서 이제 김정은이 완전히 돌아섰잖아요. 그러면서 남한을 사실상 뭐 제1의 적대국으로 상정을 하고 이제 통일을 하지 말자라는 그런 반통일론으로 돌아섰는데 그에 발맞춰서 사실 지금 한국에서 심지어 대통령의 비서실장까지 했던 사람이 그런 김정은의 어떤 반통일론에 발맞춰서 그가 똑같은 논리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게 대한민국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직접 뭐 좀 통일에 대해서 이제는 좀 뭐 다르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 즉 임종석 비서실장이 기조에 어떻게 보면 힘을 실어주는 말씀을 당일날 하셨단 말이에요. 같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날 일어난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뒤를 이어서 뭐 노무현 정부라든가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 이 논의에 참여를 해서 이제는 두 국간으로 가야 한다라고 이제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단체로 미쳤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왜 갑자기 너무나 뜬금없이 어떤 의제를 꺼내려면은 빌드업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빌드업 과정 없이 갑자기 툭 던졌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배경에 대해서 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명이 한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계속 발언이 이어졌잖아요. 비슷한 발언이 이어졌고, 근데 그 전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장관까지 하고 뭐 실장까지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반통일론자가 돼가지고 갑자기 입장을 바꿨는지 좀 많은 분들도 의구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두 개의 국가 발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 북한의 김정은이 올 초에 한반도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한반도 두 국가론, 이거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거 어떤 배경에서 등장한 건지, 그 다음에 김정은이 통일을 포기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한반도 두 국가론이라는 것은 일단 김정은이 들고 나온 한반도 두 국가론은 이렇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그러니까 본인들 북한의 헌법에도 대한민국은 본인들이 수복해야 되는 영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북한 헌법에 의하면 그 북한이 말하는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제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고 남한 영토는 본인들이 수복해야 되는 영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통일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그들한테는 적화 통일이겠죠.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체제로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헌법에 각인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김정은은 그 헌법에 북한 헌법에 각인되어 있는 그 이제 뭐 한민족 국가론을 드러내겠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대로 살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살고 북한은 북한대로 살겠다. 즉 대한민국 영토에 대해서 이제는 조카 통일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욕심을 버렸고요. 그게 또 그걸 더 나아가서 이제는 더 이상 국가 대 국가로 지내자. 즉 북한은 항상 대한민국 정부를 정부로서 인정을 하지 않고 국가로서 인정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국가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국가로 인정을 하고 이제는 아예 남남처럼 지내자. 그리고 제1의 적대국으로 설정을 하면서 나타났던 변화가, 기존에는 북한은 우리나라를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조선이라고 불렀었거든요. 하지만 올해 초부터 북한은 뭐 대한민국, 뭐 한국 괴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를 바꿔서 부르면서 북한 주민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워했었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은 기존에는 북한에서는 절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그런 금기어 같은 거였는데 이제 김정은 스스로가 먼저 대한민국 저것들은 막 이러면서 국호를 제대로 불러주면서 북한 주민들은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런데 나타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김정은의 지시를 내렸잖아요. 이제 한반도 두 국가론으로 가야 된다라고 지시를 내렸잖아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민들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김정은이 명령을 내리면 바로 그 후속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북한은 아직도 그 헌법에서 그 조항을 삭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럼 그 헌법에서 그 뭐 남한,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토를 이제 수복해야 된다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그 헌법을 아직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대한민국이란 주장을 대한민국으로 부르고 있다. 그 말씀인가요? 그렇죠. 이제 10월에 아마 최고인민회의 회의가 열릴 겁니다. 아마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회의에서 북한은 결론적으로 이제 그 헌법을 뜯어 고칠 예정인데요. 네,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의 발언이 북한이
본인들의 헌법에서 그 한 번 더 두 국가론을 명시하기 이전에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아마도 어쩌면 북한이 지금 먼저 헌법에서 그것을 드러내기 전에 한국도 거기에 발을 맞춰서 속도를 맞춰주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발을 맞춰주는 느낌 그런 예.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런데 그러면 북한이 네. 왜 갑자기 김정은은 이런 식으로 태세 전환을 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김정은은 현재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북한 전역에 미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즉 그 한반도 그 두 국가로 들고 나온 이유도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을 통일의 대상으로 보고 나중에 우리는 합쳐질 대상으로 보고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본인들의 권력 유지에 상당히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제 예. 그렇게 하는 거죠. 북한이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오면서 동시에 들고 나온 것이 한반도 적대 국가론이거든요. 적대 국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제1의 적대국이다. 예. 그 말은 제1의 적대국이 생산하는 뭐 물품이라든가 뭐 문화적인 뭐 콘텐츠들을 소비하게 될 경우 너는 제1의 적대국의 문화적 콘텐츠를 소비했기 때문에 반역자다라는 감투를 씌우기가 좋은 거죠. 즉 북한 내에서 특히나 청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한류에 대한 어떤 동경이라든가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흠모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기에 차단하고 이제 어떤 그런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을 불손한 생각으로 규정짓기 위해서 예. 사실상 통일을 포기하고 이제 본인들만 따로따로 살겠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즉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우리 한민족의 역사라든가 뭐 통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본인이 현재 그 북한이라는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통일을 포기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통일을 포기했다. 그리고 두 국가론을 들고 나왔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임종석 전 실장 주장은 우리 헌법 제3조를 삭제 혹은 또 네. 수정하자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탈북민 귀순을 받을 근거도 없어지게 된다거나 아니면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경우에 진입할 명분이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게 그 행사 자리에서 임종석 실장이 뒤이어서 말을 붙인 것이 예. 영토 조항을 삭제하자라고 했거든요. 영토 조항. 네, 그 영토 조항이라는 게 뭡니까? 한반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한다라는 그렇죠. 그 조항 아닙니까? 헌법 그 조항, 3조. 그렇죠. 그 조항 때문에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물론 실효적인 지배는 하고 있지 못하지만 주권적으로 북한의 영토는 대한민국 주권 하에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주장의 합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헌법 제3조입니다. 네. 근데 그 헌법 제3조를 지금 드러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드러낸다라는 것은 우리는 앞으로 북한 영토에 대해서 주권이라든가 혹은 뭐 그 영토 회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이것은 영토를 포기하는 발언이고요. 일단 첫째로 그런 영토를 포기하겠다라는 발언은 제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나서 좀 흥분했는 상태인데 예. 일단은 굉장히 반헌법적이고요. 예. 반인도적입니다. 왜 반인도적이냐면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만약 우리가 그 영토 조항을 포기하게 되면은 북한에 대해서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그것을 실효적 지배를 하든 하지 않든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고 그 탈북민들이 우리나라 넘어왔을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네. 그게 국제법적으로 용인이 되고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고 또 대한민국이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많이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난민 이슈에서 한국이 항상 뭔가 선도하는 입장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겠다라는 것은 첫 번째 북한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겠다. 어떠한 말도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 탈북민들, 뭐 중국에 나와 있는 지금 탈북민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탈북민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우리는 뭐 관할권이라든가 혹은 그들에게 어떤 인권 보호라든가 그런 것들을 요청하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탈북민을 받을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탈북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똑같이 뭐 저기 동남아에서 넘어오신 분들이라든가 조선족에서 분들이랑 똑같은 지위를 이제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북한 주민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예. 왜 중요하냐면 만약 이 사실이 북한에 전해지게 된다면 북한 사람들은 정말 많이 실망할 겁니다. 올해 초에 김정은이 반통일론을 들고 나오면서 통일을 포기했을 때 예. 그리고 이제 북한 주민들이 상당히 제가 당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와 반대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북한 주민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우리 북한 주민을 자유민주의 통일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네. 그 말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남한의 대통령은 여전히 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남한은 여전히 뭔가 통일의 어떤 선봉 주자로서 우리를 굉장히 케어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 마땅한데 네.
네. 임정석 비서실장이 주장하는 것은 그 반대 아닙니까? 우리도 통일을 포기하겠다. 우리도 북한 주민 뭐 잘 되든 잘 안 되든 우리도 이제는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해버리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북한의 내부에 가지고 있는 영향력 전체를 다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마어마한 국익의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정석 실장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한테 득이 되는 건 단 하나도 없고요. 모두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만 득이 되는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모든 플랜을 알아서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매국적이고 굉장히 비헌법적이고 비인도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선언. 네, 쌓인 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원래 이 네. 방송에 나왔을 때 이렇게 말을 세게 하지 않는데요. 네. 그 주장을 보고 나서는 정말 화가 나고 이 사람은 평생을 자기는 뭐 통일 운동자로서 포장을 그렇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뭐 우리가 햇볕 정책을 약 15년 가까이 해 왔는데 그 15년 가까이 해왔던 모토가 뭡니까? 평화 통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뭐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뭐 통일을 하겠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백두산에 올라가고 평양 가면서 여러 가지 쇼를 다 했는데 그럼 그때의 그건 뭐고 지금의 그 스탠스는 뭡니까? 만약 지금의 스탠스가 옳다고 생각된다면 그때 우리 국민의 혈세를 다 갖다 바치면서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자신들이 했던 그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든가 여러 가지 국민의 어떤 눈을 속이기 위한 눈속임에 대해서는 이런 언급조차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으니 생각도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건 정말 인면수심이죠. 이래서는 안 되죠. 예, 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북한 정권이 이렇게 되면은 붕괴를 만약에 했을 때, 북한이 붕괴를 했을 때 중국이 치고 들어와도 그 자리에 들어와도 우리가 개입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영토 조항을 포기하게 된다면 또 우리가 지금 논쟁이 되는 것이 우리가 대한민국 그 북한의 영토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우리가 간주하고 있고 헌법에 박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이 무너졌을 때 우리 군이 북한을 평정하기 위해서 혹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확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줄기차게 수십 년 동안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나름대로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만약 그것을 선포기하게 된다면 북한이 무너졌을 때 중국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중국이 들어오는 것과 중국이 들어오는 것이 불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들어오는 것도 그러면 국제법상 불법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중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중국이 안 들어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은 본인들의 이익에 따라서 진군을 합니다. 분명히 북한으로 들어갈 거고요. 영향력을 행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어떻게 그걸 막을 것입니까? 못 막습니다. 즉 영토를 중국에게 갖다 바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매국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임종석 전 실장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진보 좌파 세력은 그간 통일을 강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 그간 북한에 대한 그 지원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그렇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죠. 지금 15년 가까이 햇볕 정책을 하면서 그들이 내세웠던 목표는 통일이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지금 그 15년 동안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비율을 맞춰주면서 소위 뭐 평화라든가 뭐 협상이라든가 대화를 한답시고 그런 일들을 자행을 했는데 얻은 결과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북한은 2006년에 핵 개발을 했고요. 또 남북 관계가 한창 좋아지던 2002년에는 연평 해전을 일으키면서 각종 도발을 일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급기야 올해 초에는 이제는 통일을 포기하고 두 국가로 가겠다.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설정하겠다라고 김정은이 선언까지 했는데 만약 정말 그들이 그러니까 즉 진보 진영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통일을 정말 원했던 사람들이라면은 두 팔 걷고 나서서 김정은의 그 두 국가론을 반대를 했어야죠. 본인들의 모토가 수십 년 동안 통일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김정은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반대한다라는 이런 방법 없었습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북한이 헌법을 뜯어고치기 한 달 전인 이 시점에 와서 우리도 북한처럼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파렴치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주장했던 본인들의 그 컨셉을 정하고 본인들의 그 외피를 포장해 왔던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집어 던지면서 뭐 어쩔 거야라고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지금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의 초보적인 양심도 없을 뿐더러 이 사람들은 정말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의 수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란 사실이 믿기지 않고 소름 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지금 반통일론으로 나서고 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국제사회도 사실 비난의 그 화살을 돌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반통일론으로 가고 있고 두국간으로 가고 있는 곳은 오직 북한의 그 권력을 본인이 유지하기 위한, 즉 본인의 독재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다른 건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로부터 그렇게 지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 북한이 지금 그 고립되고 있는 그 상황을 오히려 대한민국이 도와주고 있는 꼴입니다. 만약 국제사회에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렇죠. 있다. 우리가 예. 북한에게 정당성을 주는 겁니다. 예. 야, 우리도 반통일론으로 갈 테니까 북한 편하게 해. 이거 아닙니까 지금? 야, 우리 너희 혼자서 반통일론 외치는 거 곤란해? 그럼 우리도 같이 해줄게. 그러면 국제사회가 야, 대한민국도 저렇게 반통일론 나서고, 야, 대한민국이 아예 뭐 통일하지 말자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 혼란스러울 거 아닙니까? 즉 지금 북한이 고립무원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걸 우리가 굳이 그 구렁텅이에 혼자 빠져들어가는 걸 손잡아주는 꼴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반통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임정석이라든가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정말 뼛속까지 북한을 도와주겠다라는 마인드. 오직 그들의 머릿속에는 김정은 정권이 위기에 빠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인드밖에 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그 무엇도 그 안에 없습니다 지금. 임종석 전 시장이 근데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아요? 네, 그 SNS에 뭐라고 했냐면요. 그제는 통일을 얘기해도 좋은 만큼 평화가 정착되고 교류와 협력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후에 그때 미래 세대가 판단하자는 게 이상한가?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에 정확하게 동조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주장입니까? 그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주장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임정석 실장의 주장을 요약하면 북한과 평화적으로 잘 지내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무르익으면 그때 다시 통일을 얘기하자라는 것 아닙니까? 어느 세월에. 근데 그 문장에 핵심이 있습니다. 북한과 평화적으로 지낸다라고 했을 때 그 북한은 현재 김정은 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북한에서 유지되고 있는 그 독재 체제와 평화적으로 잘 지내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반하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 독재 세력을 인정하고 그들을 북한의 수권 세력으로 그대로 냅두면서 평화적으로 지내겠다. 그리고 북한이 정상 국가가 됐을 때 뭐 하겠다라는 건 결국은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북한이 언제 어떻게 정상 국가가 됩니까? 그 독재 체제가 지금까지도 수십 년, 70년 가까이 그 독재를 유지해온 그 비결이 있고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걸 그대로 냅두고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평화적으로 지냅니까? 아니,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시계를 거꾸로 뒤로 돌려보자고요. 우리가 북한 독재 체제에 언제 한 번이라도 평화적으로 지낸 적이 있습니까? 애초에 자유민주주의는 독재와 상호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영어로 peaceful coexistence라고 하는데 정치학에서도요, 자유민주주의와 독재는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약 임정석 실장이 주장하는 대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그 독재 체제가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항상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기만 하면은 어느 정도의 평화는 유지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평화입니까? 그건 굴종이죠. 네. 그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근데 같은 행사에서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에 따라서 그 기존의 평화 담론도 통일 담론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있잖아요. 이분도 통일을 지향하되 당장은 통일을 실현하기 어려우니까 남북 간의 평화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자는 게 그 임종석 전 실장이 밝힌 그 일민족 이 국가론의 핵심 메시지다. 이렇게 좀 힘을 같이 실어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정부가 예전 정부였다면은 그러면은 지금 벌써 두 개 국가로 된 거 아니에요? 만약 민주당 정부가 유지가 됐다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를 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박수 치면서 문재인 정부가 박수 치면서 김정은의 그 두 국가론에 동조를 했겠죠. 지금 그러자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평화적으로 북한과 공존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은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깨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북한과의 어떤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던 정부 아닙니까? 하지만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언제 폭파됐죠? 그게 뭐 윤석열 정부 때 폭파됐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폭파됐습니다. 네. 그리고 삶은 소대가리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여기 냉면 먹으러 왔냐라고 구박 주던 그 북한의 김영철, 그 우리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 대상으로 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 내내 북한한테 시달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절반 내내 북한이 미사일 도발했고요. 서해 공무원 소해공무원 네. 피살도 했고요. 각종 도발이란 도발은 다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그때 대화 협력을 주구장창 주장했는데 5년 동안 거둔 결실이 뭡니까? 그러니까 정말 양심이 없는 게 본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실패를 해놓고 이제 와서 그 실패는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듯이 얼굴을 싹 씻고 지금 또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대통령 통틀어서 가장 무능하고 가장 양심이 없고 대통령이 돼서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9.19 공동선언에 대해서도 한번 좀 여쭤볼게요.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 행사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 네. 6주년 기념해가지고 뭐 임종석 전 시장 등등, 뭐 문재인 전 대통령 등등 이런 발언을 한 건데, 그럼 북한에서는 막상 9.19 공동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있는지, 그 어떻게 가치를 두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네. 우리는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나름의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지금 6주년째 하고 있잖아요. 북한은 그거 합니까? 북한은 6주년 기념합니까? 안 하죠. 북한은 1주년부터 기념 안 했습니다. 아, 그 말은 네. 북한에게 그 9.19 군사 합의라는 것은 그냥 본인들이 한국을 삥 뜯은 겁니다. 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잘 두드려 가지고 그냥 삥을 뜯은 겁니다. 삥을 뜯은 걸 가지고 그들이 뭐 그렇게 축하할 일은 아니죠.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고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협력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지금 하지 말아야 될 협력을 한 사람들은 그걸 또 축하하고 있고요. 북한은 뭐 쟤네 뭐 저러고 있냐라고 하고 있고,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반 그리고 임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북한 내부에서 그 북한 간부들을 대상으로 했던 강연 내용을 보면은 네. 저 문재인 대통령 저런 또 평화 공세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언젠가는 뒤통수를 칠 놈들이다라고 하면서 항상 그 적대 교육을 강화했고, 한국에 대해서는 믿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통남 복미 전략 통미 봉남 전략이죠. 네. 미국과 통하고 한국을 봉쇄해야 봉쇄한다. 된다. 그리고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판문점 회담에 꼽사리 끼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북한은 굉장히 그 기분 나쁜 걸 티 낼 수 있는 만큼 다 티를 냈습니다. 네. 문재인 안 꼈으면 좋겠다. 나랑 트럼프랑 지금 하고 싶은데 저 문재인 왜 자꾸 끼는 거야? 라는 식으로 지금 대놓고 그 드러냈는데 또 우리는 그 눈치 없이 거기 낀 거 아닙니까? 트럼프도 우리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고요. 김정은도 우리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당시 대한민국의 외교는 꼽사리 외교였고요. 국익에 어울리지 않게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우리의 이익은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다 남 좋은 일만 해주던 그런 합의였습니다. 9.19 군사합의 여러분 딱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9.19 군사합의가 가장 쟁점이 되는 이유는 우리는 북한을 감시할 수 있는 그 굉장히 최첨단의 감시 장비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북한은 그런 감시 장비가 없습니다. 걔네가 뭐 언제 그런 걸 살 돈이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은 야 우린 돈이 없어서 감시 장비를 사지 못하니까 너희들도 감시하지 마. 그리고 너희들도 소해 오도에서 포사기 훈련하지 마.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린 안 할게.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감시 자산을 다 죽였습니다. 북한은 애초에 그거 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오직 우리만 피해를 보는 합의를 해놓고 그걸 지금 좋다고 축하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능한 겁니까 이게. 정말 이건 양심이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저희가 몇 번 이렇게 김금혁 부장관과 함께하지만 오늘은 정말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 북중 관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여쭤볼게요. 그 최근에 그 북중 관계에 대해서 보도가 좀 있었어요. 김정은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8개월 만에 서한을 교환을 했다. 편지를 교환을 했다. 과거에 늘 있던 근데 단결이나 협력 같은 표현은 또 빠졌다.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단결이나 협력 같은 그런 밀접한 표현은 좀 빠졌다.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김정은이 또 중국은 숙적이다. 이렇게 발언했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북중 관계가 계속 좋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 축전을 일단 먼저 보낸 게 시진핑입니다. 네. 그 9월 9일이 이제 그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이라고 하는데요. 창립일, 그러니까 그 북한이라는 어떤 뭐 그들이 주장하는 국가를 만들어낸 날이죠. 1948년 9월 9일에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국경일 아닙니까? 예. 그런 국경일에는 이제 북한의 전통적인 그 우호 친선 국가들이 뭐 축전을 보냅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도 보냈고 중국도 보냈습니다. 근데 북한이 그 축전을 소개를 할 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보낸 축전을 먼저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 시진핑 주석이 보낸 그 예.
축전을 소개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순위가 바뀌었죠 일단 예, 우선 예. 순위가.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보낸 축전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뼈가 있습니다. 예. 그 한마디입니다. 좀 상황을 길게 봐라. 아.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중 관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길게 보는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항상 사용하던 뭐 전통적인 우호 관계, 뭐 피로 맺어진 혈맹 관계 그런 미사려고들 다 빠졌고요. 뭐 축하한다. 예. 너 이제 창건일이야? 축하해. 그리고 좀 우리 조중 관계 좀 길게 보는 게 어때? 그러니까 국제 관계를 좀 길게 봐라라고 훈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아. 원래 축전에 그 화답 형식으로 축전을 보낸 건데 이번에 화답은 그 다음 날 보내거든요. 예. 근데 그 화답이 한 10일 정도 10일 늦어졌죠. 정도. 아. 네, 한 보름 정도 늦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김정은이 보낸 축전에도 시진핑이 보낸 것과 거의 비슷하게 모든 뭐 우호 협력 뭐 좋은 관계 다 빠지고 축전 잘 받았고 고마워. 알아서 할게 이 정도 내용이었습니다. 아, 냉랭하네요. 아주 냉랭하고요. 예. 북한은 뭐 신화통신이라든가 뭐 환구시보라든가 이런 그 북한 그 중국의 관영 매체들도 북한 김정은이 축전을 보낸 것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보도를 하거나 아예 보도를 하지 않거나 완전히 무시를 해버렸죠. 예. 네. 참. 참, 그 오물풍선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그 북한이 지난 5월부터 그제까지 한 네. 22차례에 걸쳐서 모두 5,500여 개의 네. 쓰레기 풍선을 띄웠다고 합니다. 네. 그 저도 강변북로 쪽 지나가다가 그 북한의 그 오물풍선을 치우는 모습을 종종 봤는데요. 네.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 거를 두고 내부적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내부적인 이유는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인 이유가 있으려면 북한은 그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북한 주민에게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알게 해야 되는 건데 노동신문에 그 오물풍선을 보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 말은 본인들도 쪽팔린 거죠. 부끄러운 겁니다. 오물이나 보내고 있고 그런 비상식적인 행위를 어떤 국가라는 단위에서 한다라는 게 참 이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아닙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북한 주민들한테는 뭐 그런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하지만 외부적인 이유는 있겠죠. 그러니까 네. 북한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국을 상대로 우리가 지금 대북 확성기를 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북한은 그 오물풍선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심리전의 마지막 그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전히 우리한테는 별로 큰 영향이 없지만 그 오물풍선을 보내는 사람들은 김정은에게 이런 보고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물풍선이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치적을 어떤 과장하기 위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 좀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그 오물풍선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남남 갈등을 심각하게 일으키고 있다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방송을 김정은이 보고 있다면 그 오물풍선 보내봐야 우리 사실 뭐 보냈구나 정도지 뭐 이것 때문에 뭐 대한민국 사회가 분열하거나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예. 네. 참 북한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최근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요거는 그냥 재미삼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김정은이 만약에 주식을 한다면 북한이 망한다에 인버스 투자를 할까요? 네?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그 뭐 세 배 정도 버는 걸로 투자하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국가 생각이 망하는 드는데, 것에 숏을 인버스에. 치면은 예.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민주당에도 그걸 종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네.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이게 지금 내가 제대로 듣고 있는 게 맞나 싶어가지고 몇 번 되돌려 봤는데 예. 우리 민주당의 모 국회의원께서도 이제 인버스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참 김정은이 보고 배울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